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일제강점기 징병에 지원이란 단어를 추가한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일본이 내년부터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5.18 유족 단체를 만나 사과하겠다던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입국과 동시에 마약 투약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5.18 단체들은 전 씨가 조사를 받고 찾아오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큰 불이 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근처에는 새카만 먼지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다시 깨끗한 자연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전기차 넥소.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얼마 전 한일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통큰 결단을 얘기했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본이 발표한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왜곡이 더 심해졌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으며 징병도 지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렇게 강제성을 희석시켰습니다. 먼저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배우게 될 사회과 교과서입니다. 모든 교과서가 우리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었습니다. 한 출판사는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했지만 일본 정부 지적을 받고 일본의 고유 영토로 고친 뒤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독도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고유라는 표현을 강제한 겁니다. 또 지난번엔 다케시마가 한국에 점거돼 항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엔 한국의 불법 점거돼 항의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약 70년 전부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추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70년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자신에게 불리한 강제동원 역사는 슬그머니 희석시켰습니다.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란 사진엔 지원이란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자원 입대라고 왜곡한 겁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해법을 내놨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부분에선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 등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는 구절을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표현 수위를 낮췄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 정상이 12년 만에 셔틀 외교 재개를 선언했지만 노골화된 역사 문제는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사실 일본의 이런 억지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점점 더 왜곡의 강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초등학생 교과서까지 왜곡의 강도가 더해지면서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는 더 쉽지 않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 과거사를 부정하는 인식을 강화해왔습니다. 주로 일제강점기 때 불법 행위의 강제성을 감추는 방식입니다. 특히 2021년 일본 내각은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라고 고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선 강제 연행이 아니라 징용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해마다 발표되는 검정 교과서를 통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교과서는 강제 연행은 지우고 동원과 징용이라고 썼고 이번엔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인 초등학생용 교과서까지 고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왜곡된 과거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본 학생들이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팽창하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일본의 어떤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논리를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해법을 내놓은 뒤에도 이런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한일 경제단체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미래 세대가 더 많이 교류할 수 있도록 기금을 같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왜곡된 교과서로 배운 미래 세대와 입장 차는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정부는 항의의 뜻으로 주한 일본 대사관의 총괄 공사를 초치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실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해온 대통령실은 난처한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범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강제 동원에 대해 강제성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이라며 과거사 관련한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도에 대해선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성명을 내고 교과서 내용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대국민 역사 교육과 독도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등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해왔던 대통령실에선 난감한 기류가 읽힙니다. 관계부처가 대응할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만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건 일본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전술핵탄두로 추정되는 무기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전술핵은 핵탄두를 작고 가볍게 만드는 건데 그만큼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에 실을 수 있어서 더 위협적입니다. 특히 좁은 한반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시설을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크기상 전술핵탄두로 보이는 무기가 10여 개 등장합니다. 몸통은 초록색으로 끝은 붉은색으로 칠해졌는데 이름은 화산-31입니다. 초대형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에 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위해 박차를 가하도록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는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 상공에서 여러 차례 모의 핵탄두를 터뜨리는 시험을 했습니다. 바다 밑으로 오랜 시간 잠행하는 핵무인 공격정의 폭발 시험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전술핵탄두를 공개한 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모든 무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고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5가 부산에 도착하는 때에 맞춰 핵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홍지영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공개한 전술 핵탄두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사실 북한이 뭔가 공개할 때마다 계속 논란은 있었는데요. 이 사진 속의 전술 핵탄두가 과연 실제냐 아니면 모형이냐 어떻게 봅니까? 보도가 나오자 합참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인지는 분석 중이다. 예.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다만 제가 취재해본 여러 전문가들은 이게 만약에 모형이라면 굳이 여러 개를 전시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실제라는 데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특히 전문가들이 주목한 건 바로 일련 번호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지읒으로 시작되는 네. 번호들이 있네요. 이 지읒 표시의 경우에는 뭐 전략군, 전략 로켓 등을 의미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고요. 예. 이 10개 정도 되는 이 탄두들을 오늘 공개를 했는데 각각 일련 번호가 적혀 있는 만큼 이거는 이제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암시한다는 분석입니다. 일련 번호가 있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만약 실제라고 한다면 전술 핵탄두는 어떤 면에서 위협적입니까? 이 전술 핵이라는 게 한마디로 핵무기를 작고 가볍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거리 미사일 등 사실상 비교적 가까운 곳을 공격할 때 무기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지역에 더 위협적이다. 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공개한 사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기들을 뒤에 보시면 이렇게 쭉 공개를 해놨잖아요. 예.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이스칸데르,
뭐 화살 순항 미사일 등을 소개하는데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이제 이번에 북한이 집중적으로 시험한 그런 무기들입니다. 결국 지금 화면에서 보면 상당히 작습니다. 탄두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미사일, 그러니까 무게가 커서 멀리 못 나가는 그런 작은 미사일에도 저 탄두를 가벼우니까 실을 수가 있고 네. 방사포 대신 저걸 방사포 실어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훨씬 위협적이게 되는 훨씬 위협적이고 다양한 무기 체계에 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핵탄두가 탑재되는 이 무기들은 현재로서는 대부분 우리를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거고 이게 만약에 실제라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원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술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이 북한이 필요할 거다. 그런데 전술핵이라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추가 핵실험 없이 기술을 완성한 건지 일단 공개는 했지만 추가로 또 핵실험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봅니까? 일단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7차 핵실험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지요. 예.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된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이 소형화나 경량화하는 기술에는 큰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뭐 단거리 미사일 등에 탑재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입증하려면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예.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5차나 6차 핵실험이 있기 이전에 이러한 사진들을 다 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차 핵실험이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이 사진을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이목이 집중될 시기를 골라서 7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이제 전술핵 개발에 우리가 최종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또 실험실 수준으로는 만들었지만 실전에 배치 가능하냐는 건 어차피 실험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가 핵실험을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많은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5.18 유족에게 사과하러 한국에 오겠다던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건데 공언했던 광주 방문 일정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수갑을 찬 전우원 씨가 공항 입국장을 걸어 나옵니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 두었던 경찰은 오전 6시쯤 전 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전 씨는 호송차에 타기 전 5.18 유가족 단체에 사과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5.18 유족분들께 사과를 결심한 이유가 뭔가요? 죄인이니까요.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 5.18 기념재단 측은 전 씨가 먼저 조사를 받고 나중에라도 찾아온다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유족들과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사죄를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전 씨는 지난 14일부터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할아버지인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이 자신을 미치광이로 몰면서 한국행을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집안이나 제 지인이나 사회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께서 자본력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미 전 씨가 마약 투약을 폭로한 전 씨의 지인 가운데 한국에 살고 있는 2명을 조사했습니다.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기록도 다 제가 마약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까. 전 씨의 5.18 유족 사과 일정은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됐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가 정부 출범 1년 만에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감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고 돌봄과 교육, 주거 등 5가지 큰 틀의 핵심 과제도 정해졌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과거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현상엔 경제적 부담과 높은 주거 비용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주거 공간 지원과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5가지 핵심 과제도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급여를 내년까지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5년간 신혼부부에게 총 4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 병원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도 5%에서 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 대부분이 기존 정책을 되풀이한 수준인 만큼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논의를 더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미 나왔던 대책들을 모아놓은 수준이라는 건 현장에서도 나오는 지적입니다. 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고 하는데요. 김나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 중 눈에 띄는 건 돌봄 서비스를 늘리는 것, 유보통합 추진,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와 임신 준비를 위한 건강관리를 돕겠다는 겁니다. 먼저 돌봄 서비스를 볼까요? 이미 정부는 돌봄 시간도 늘리고 인력도 더 넣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이 봐주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이를 관두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시간 단축 없이 단지 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식의 이러한 돌봄 정책이 얼마나 저출생에 도움이 될지는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유보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교사 처우 문제 등으로 3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도 선언만 있고 어떻게 풀겠다는 건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기간을 늘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현장에선 지금 있는 육아 휴직도 못 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커리어 같은 문제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대책도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10만 원, 남성에겐 5만 원을 건강관리지원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산부인과만 가도 한 번 진료 받는데 5만 원 정도 나오는데 10만 원으로는 뭐 일회성에 그칠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정부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고 있죠. 만약 유치에 성공하면 부산의 북항 재개발 지구에서 열리게 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곳에서 롯데건설의 입찰 담합 의혹을 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부산 북항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연안부두 일대 46만 평을 재개발하는 북항 재개발은 총 사업비가 9조 원에 이릅니다. 롯데건설은 노른자 위로 평가받는 상업지구 3구역의 시공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이 공사를 하고 있는 롯데건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2018년 해당 구역 입찰을 담당했던 당시 롯데건설 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입찰에서는 한 회사의 독점을 막기 위해 컨소시움을 바꿔가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롯데건설이 특정 구역 시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구역에서도 효성중공업과 짜고 몰래 입찰에 참여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모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롯데건설은 효성중공업이 따낸 구역의 지분 70%를 나눠받아 단독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어때지요? 허승이요? 허승 시공사는 저는 안 넘어가는데요. 롯데건설은 앞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담합 의혹의 핵심은 업체들이 사업을 낙찰받기 이전부터 미리 짰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롯데건설 담당 팀장이 4년 전 검찰 조사에서는 사전에
합의했다 하고서는 최근에 공정위 조사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계속해서 유선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2019년 작성한 내사 사건 처분 결과입니다. 롯데건설 팀장이 2018년 10월 효성중공업에 낙찰을 받으면 공동시공을 하자고 제안했고 효성이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팀장은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 효성중공업이 낙찰을 받은 직후인 2018년 11월에 합의해 시공에 참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4년 전 검찰 진술과 합의 시점이 바뀐 겁니다. 이 공사를 발주한 부산항만공사 측은 롯데건설 팀장의 진술에서 달라진 합의 시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낙찰을 받은 후에 롯데건설이 합의에 들어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롯데건설이 발주처 모르게 효성중공업과 사전에 짜고 2개 구역 입찰에 모두 참여했다면 담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측은 업체들끼리 이런 식으로 몰래 짜고 껍데기 컨소시엄을 만들어 입찰에 중복 참여한다면 경쟁 입찰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금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부산항만공사 측에 2018년 입찰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는 롯데건설 측에 해당 팀장의 진술이 왜 바뀌었는지 물었는데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겠다며 대신 여러 조건들을 지키라고 하고 있죠. 이번에 그 세부 조건들이 공개됐는데 예상 수익과 생산량, 심지어 영업비밀인 합격품 비율까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보조금 안 받는 게 차라리 낫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오늘 공개한 반도체 보조금 세부 지침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 등 기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예상 수익 등을 표로 만들어 엑셀 파일로 제출하라는 겁니다. 예상 수익을 산출한 근거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기업의 영업 전략을 다 내놓으란 겁니다.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생산량과 수율, 다시 말해 합격품 비율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수율은 해당 기업의 반도체 공정을 짐작할 수 있는 숫자여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핵심 기밀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지으려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이 요구한 이익 공유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도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재무와 영업 기밀까지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그 민감한 정보가 미국 상무부에 제출이 되면 그런 것이 잘못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갈지 우려가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액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사항도 큰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선 다음 달 말 한미 정상회담 때 정부가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과도한 요구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중국 당국을 비판했다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가 중국에서 약 2년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윈의 등장은 중국 정부가 IT 기업들에 대한 통제 기조를 완화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흰 모자를 쓴 남성이 교실을 둘러봅니다. 수업을 참관하며 환하게 웃기도 하고 교사들과 얘기도 나눕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가 자신이 세운 학교를 방문한 건데 집권 지 2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윈의 등장 소식은 SNS에서 조회수 5억 회를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불렀고 홍콩 증시의 알리바바 주가는 한때 5.5%까지 급등했습니다. 마윈은 지난 2020년 상하이 포럼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中国不是金融系统性风险，因为中国金融基本上没有系统。好的创新不怕监管，但是怕昨天的方式去监管。 알리바바 금융 계열사 엔트그룹의 최대 주주에서도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윈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중국이 IT 기업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내세운 5% 경제 성장을 위해 개방을 확대하고 친기업 행보로 돌아서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的中国经济同世界经济深度互嵌，多为耦合。中国已成为140多个国家和地区的主要贸易伙伴。 그러나 당국의 실질적인 통제 완화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후속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3년 전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덕준 씨가 숨진 뒤에 과로로 인한 산재 판정을 받았을 때 쿠팡은 유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이 컸을 때뿐 실제 지원은 아무것도 없었고 회사는 유족에게 아예 대화를 끝내자고도 했습니다. 유족이 쿠팡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27살 아들을 심장마비로 잃은 엄마는 아들이 다니던 회사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뭔가 마음은 피폐해져만 같습니다. 3년 전 가을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아들은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씻다가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석 달 동안 일주일 평균 58시간 넘게 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망 넉 달 뒤 산재를 인정받자 쿠팡은 유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실제 이뤄진 조치가 없었고 지난해 말엔 회사에서 대화를 끝내자는 통보까지 받았다고 말합니다. 유가족이랑 더 이상 이야기할 이야기가 없다. 그리고 피해 보상을 할 생각도 없다. 결국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로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한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각오로 마지막 몸부림이라도 치러보려고 합니다. 내 아들 덕준이를 위해서. 쿠팡 측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노조가 유족을 앞세워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물류업계에서 가장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네, 어제 새벽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로 숨진 나이지리아 국적 4남매의 빈소가 오늘 오후에 마련됐습니다. 가족이 살던 집 앞엔 누군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형들을 놓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새카맣게 불탄 집 앞엔 뽀로로 같은 캐릭터 인형들이 줄줄이 놓였습니다. 화재로 숨진 나이지리아인 4남매를 생각하며 누군가 두고 간 겁니다. 주민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넋을 기립니다. 다음 달에 저희도 이제 아기가 나오고 하니까 진짜 너무 좀 속으로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2살 막내딸을 데리고 창밖으로 뛰어내린 엄마는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아빠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막내 아이는 상태가 좋아져 안산 시내 한 그룹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의 지인은 출근도 하지 않고 이틀째 병원을 지켰습니다. 지금 집에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다 드릴게요. So we need your help. 4남매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화재 연기로 인한 질식사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범죄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오후엔 사고 현장 근처 한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넓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뛰어놀도록 장례를 치르고자 합니다. 안산시 등은 가족들의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큰 불이 난 지 보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근처 지역에서는 시커먼 먼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뻘겋게 치솟던 불길이 꺼지고 공장 건물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지난 12일 큰 불이 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맞은편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불이 나면서 생긴 분진이 집 안까지 들어오다 보니 지금도 소파를 닦아보면 이렇게 시커먼 얼룩이 묻어 나옵니다. 그리고 창가로 가볼까요? 이곳이 46층인데 열기가 얼마나 뜨겁게 올라왔던지 방충망이 녹아서 사라졌습니다. 이불은 빨아도 시커먼 물이 나오고 이게 지금 몇 번 걸러낸 건데 이래요. 살기도 싫어 이제. 창틀과 방충망에선 먼지가 계속 묻어나옵니다.
아이 용품도 살림살이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분진들이 묻어 있고 잘 닦이지도 않아요. 신발도 벽지도 필터도 까맣게 변했습니다. 외갓집 그리고 호텔 이렇게 다른 곳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나 엄마 아빠 집에 가고 싶어 계속 투정을 부려요. 이번에 화재 피해를 입은 옷가게입니다. 옷가게 안쪽에도 화재 당시에 검은 연기가 들어오면서 바닥에 그을음이 생겼는데요. 물휴지로 닦아도 잘 닦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게를 닦았던 휴지들은 이렇게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옷가게다 보니까 옷에도 피해가 생겼는데요. 여기 보면 이 블라우스는 검게 얼룩이 져버렸습니다. 다른 상점들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제가 냉장고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재료 같은 거 다 버렸어요. 한 통도 없어요. 불이 난 공장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유치원 놀이터입니다. 저 뒤에 방수포로 쌓여있는 모래들이 불이 났을 당시에 분진이 떨어졌던 모래들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새 모래로 교체를 해둔 상태입니다. 모래 유해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게끔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환기를 못하고 공기청정기만 돌릴 뿐입니다. 아이들이 바깥놀이 하기가 굉장히 좋은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바깥놀이를 일절할 수가 없어요. 화재 시에 발생하는 시아나수소, 이산화질소 등 가스류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황이나 황산 등에 의해서 질식이나 호흡기 자극, 상하기도 염증, 피부염, 결막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에선 2006년에도 2014년에도 불이 났습니다. 10년이 안 되는 시간을 여기 살면서 2번이나 이렇게 큰 불을 느끼니까 제가 너무 무섭죠. 결국 공장을 옮겨달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앞으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소방 인력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이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2014년에도 내놨다고 하는데 사실 지켜지지 않은 거. 같은 곳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불이 났다면 누가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을까요? 불은 꺼졌지만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과 불편함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서해 꽃게잡이철을 앞두고 우리 해역에 몰래 들어오는 외국 고기잡이 배도 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인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우리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인천 옹진군 소청도 해상. 불법 조업을 하다 들킨 중국 어선이 달아납니다. 사이렌, 경광등 이용하여 지속 정선 명령 실시되어 있어. 배가 멈추지 않자 해경이 옮겨 타 진압을 시도합니다. 중국인 선장은 조타실 문을 열려는 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현재 화병을 던지며 추적 저항 중에 있음. 제로탄 도착하겠음. 불빛이 번쩍하더니 조타실 안팎으로 매운 연기가 퍼집니다. 80, 16번 조타실 진입 완료, 장악 완료. 안전 해역으로 이동 중에 있음. 해경은 40분간 대치 끝에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하고 이들이 생선 40상자를 불법으로 잡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40대 선장 등 선원 8명을 압송해 이르면 내일 오전부터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재개되는 꽃게 조업철을 앞두고 해경은 장비와 인력을 늘려 불법 조업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함께 살던 고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였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고모는 끝내 숨졌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골목길로 들어가더니 뒤이어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중학생 A군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고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다른 가족이 현장을 발견해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A군은 아버지가 숨진 몇 년 전부터 고모와 할아버지 집에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모가 아이를 매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고요. 보는 사람이 안타까울 정도였죠. 경찰은 피해자인 고모가 태블릿 PC로 게임하는 것을 막자 A군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해 일단 A군을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만 12세의 촉법소년으로 추후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강 명령이나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만 받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어제 저녁 광주 도심의 한 전통시장에서 승용차가 인도와 상점을 덮쳤습니다. 근처 도로에서 노란불에 서 있던 차가 갑자기 시내버스에 들이받치면서 시장으로까지 튕겨져 온 겁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교차로에 멈춰선 승용차. 뒤따르던 시내버스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튕겨져 나간 승용차는 대각선으로 돌진하더니 인도와 상점을 덮칩니다. 차량이 덮친 노점의 과일이 사방으로 나뒹굴고 상점 안 냉장고까지 차량이 밀고 들어갑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행인들은 화들짝 놀라 피합니다. 신호등에는 서 있었어요. 신호등으로 왔으면 난리가 나버렸죠. 광주 북부의 한 전통시장으로 승용차가 돌진한 건 어제 오후 6시쯤입니다. 교차로 황색 신호에 멈춰선 승용차를 시내버스가 들이받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고로 60대 승용차 운전자와 시내버스 승객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 잔해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차량이 부딪힌 교통안내 표지판도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퇴근 시간인데다 장이 열린 날이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방 주시 태만이에요. 안전거리 미약부 안전운전 불이행.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50대 시내버스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번호판도 없이 보복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CCTV 수십 대를 샅샅이 뒤져서 잡아냈는데 무면허 상태였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깊은 밤 오토바이 한 대가 교차로를 지나다 주춤거립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립니다. 곧바로 브레이크를 거는 오토바이. 험한 말이 오갑니다. 아찔한 상황은 터널에서도 계속됩니다. 아예 한개 차로를 막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오토바이 운전자. 차량 운전자가 터널을 나온 뒤 차로를 바꿔보지만 지그재그로 다시 가로막습니다. 오른쪽으로 변경할 때 이제 제 뒤에 있던 차들이 이제 저 피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이제 부딪힐 뻔한 적이 사실 많았죠. 부산 미남 교차로에서 시작된 보복 운전은 이곳 제2만덕터널 통과 지점 등 3km 구간에 걸쳐 1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보복 운전을 하다 검거되는 경우는 매년 전국에서 4천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기까지는 꼬박 2달이 걸렸습니다. 오토바이가 일단 번호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의자의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 15km 구간의 CCTV 70대를 분석하며 동선을 파악하는 데만 한 달을 보냈습니다. 잡고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적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에만 산불이 300건 넘게 났습니다. 대부분 산 옆에서 뭘 태우다가 그랬거나 집에서 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건데요. 잠깐의 실수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먼 산까지 태워버릴 수 있는지 정영재 기자가 실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씨를 날리자 낙엽에 작은 불이 붙습니다. 낙엽을 따라 번지며 점점 커집니다. 창고에 불을 붙이고 불씨가 얼마나 날아가는지 실험해봤더니 10m를 넘게 날아갔습니다. 산림 내에 탈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여도 쉽게 지금 불이 붙을 수 있는 그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난 산불 344건 중 31%가 논밭이나 쓰레기를 태우거나 주택에서 난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났습니다. 바람이 불면 더 위험합니다. 마른 솔잎 더미에 불을 붙입니다. 초속 2에서 4m의 바람을 불자 불이 옆으로 눕습니다. 다 타기도 전에 옆으로 옮겨 붙습니다. 이렇게 번진 불이 골짜기나 급경사를 만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불이 경사를 따라 올라가면 바닥에 있는 낙엽과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위에서 붙은 불보다 4배가량 빠르게 번집니다. 우리나라 산 대부분이 소나무인 것도 문제입니다. 다 탄 솔잎을 들추자 불길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낙엽이 바짝 마른 지금 불씨 하나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이젠 영화도 만듭니다.
수십 명의 스태프와 값비싼 카메라 대신 인간과 AI가 함께 만들어낸 영화들을 이한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춤을 추는 이 여성. 갑자기 온몸이 폭풍과 용암, 검은색 구름으로 변합니다. 미국서 열린 AI 영화제에서 대상을 탄 작품인데 촬영은 사람이 했지만 편집과 특수 효과는 AI 작품입니다. 다른 작품에서도 AI는 쓰레기로 고통받는 바닷속 생물을 실감나게 합성해내고 어린 시절 사진 속 풍경을 상상해 그려냅니다. 영화에 사용된 AI를 직접 써봤습니다. 별다른 특수효과 장비가 없어도 제 모습을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The barrier to entry to get the idea in your head onto the screen has been cut down considerably. 파도를 타는 서퍼, 집안에 사는 사자, 그리고 빗속을 걷는 사람까지 영어로 단어 몇 개만 입력하면 실제로 찍은 듯한 영상을 단숨에 만들어냅니다. 카메라도 조명도 스태프도 필요 없습니다. Don't have the resources to have a budget, to hire an animator, to find the team that's going to make it look as beautiful as possible. So you have to be that person. 화면 속 자동차나 크레인을 감쪽같이 지우고 책 몇 권으로 빌딩 숲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할리우드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그동안 돈과 기술이 없어 영화에 도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달에서 많게는 수천억 톤의 물을 얻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몇 년 전 중국의 무인 탐사선이 달에서 흙을 가져왔는데 그 흙 속에 있는 작은 유리 조각들을 분석해보니 물을 머금고 있던 겁니다. 모바일 디슈 시작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박태환에서 황선우로 이어지는 우리 수영의 역사에 이 선수는 늘 함께했습니다. 올해 30살이 된 대표팀 주장 김서영인데요. 태극마크를 단 지 벌써 14년.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다짐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많게는 15살 어린 선수들과 함께 출발대에 선 김서영. 거침없이 물살을 가르며 점점 격차를 벌렸고 가장 먼저 손을 뻗어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에 또 스스로에게 좀 자랑스럽고 뿌듯한 그런 마음도 있고 4가지 영법을 모두 잘해야 하는 개인 훈영은 수영의 꽃으로 불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코치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종목을 하는 게 선수한테 나중에 더 도움이 될 거다. 세계적인 선수도 다 잘하긴 어려운데 키 163cm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오직 노력으로 이겨냈습니다. 5년 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고 세계선수권에선 3회 연속 결선에 올랐습니다. 박태환도 황선우도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런던부터 리우, 도쿄까지 3번의 올림픽을 경험했지만 아쉽게도 메달과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16살에 태극마크를 달고 인생의 절반을 국가대표로 보낸 김서영. 동생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런 모습에 저도 또 좋은 자극을 받아서 선수 인생 마지막을 최고의 순간으로 장식하기 위한 도전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승부차기 끝에 승리한 카시아스, 기쁨을 만끽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상대와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와중에 혼자 세리머니를 하던 선수, 결국 이렇게 타깃이 됐고요. 아이를 아는 남성 팬까지 난입해 선수 가랑이를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이 싸움의 원인, 승자가 패자를 놀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발한 선수, 도발에 넘어간 선수 10명이 퇴장당했고 난입한 팬도 깡패 아빠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기상센터입니다. 그야말로 요즘 봄꽃의 향연입니다. 오늘 울산 태화강 주변을 가득 메운 노란 유채꽃의 모습이고요. 또 서울 덕수궁에서는 화사한 살구꽃이 만발했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나 봄꽃을 보면 왠지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아진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미혼 남녀 300명에게 가장 연애하고 싶어지는 계절을 물어봤더니 48%가 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가을, 겨울, 여름 순이었는데요. 싱숭생숭 봄을 타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는 봄철 일사량이 많아져서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고 반대로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억제되면서 활동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활짝 핀 꽃이나 식물을 보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꽃꽂이 등 원예 치료를 했더니 세로토닌이 40% 증가한 반면 우울감은 45%, 스트레스는 34%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봄 기운이 더욱더 짙어지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충청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공기 질이 탁하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2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0도, 광주 22도, 대구 21도 등 오늘보다 3, 4도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잔잔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맑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오랜만에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이치.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이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이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이치. 커피 머신과 얼음 정수기의 절묘한 만남. 에스프레 카페잖아. 함께 할래?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